지난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에 시장이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금요일하고 어제 오늘 사흘째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을 하기도 좀 어려운 흐름 같은데요.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IG 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IMF 세계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입니다. IMF에서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1%에서 3.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전망치는 3.5%로 0.1%포인트 하향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현대중공업, 현대차 지분 매각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차 주식 1.45%를 블록딜러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3위 키워드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입니다. 원자바오 총리가 경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등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해 증시는 어제 2009년 3월 이후 최전 수준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블록딜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사실은 우리 시장 좀 낙폭이 컸었는데 이 블록딜 영향도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320만 주, 주당 22만 원에 넘겼는데요. 오버행 이슈가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들, 320만 주 받아간 기관들, 이 중에서 이제 단기 투자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22만 원 이상에서는 일단 이익 실현 기회를 노릴 수 있으니까 물량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일단 자금의 숨통이 트였다. 그런 시각으로 정말 오늘 아주 모처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반면 한쪽에서는 조선업계가 그만큼 어려워서 자금 사정이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냐. 역설적인 이런 얘기도 좀 합니다. 자,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이 블록딜에 따른 어떤 주가 영향력 이학영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찌 보면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보면은 자산의 활용이라는 측면 그리고 현금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분명 현대중공업의 현대차 매각, 지분 매각은 분명히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 입장인데 현대차는 현대차 스스로 입장이 있을 것이고요. 현대차 주주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현대차 자체로 보면은요, 펀더멘털의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없죠. 현대차의 그 물량이요, 조금 더 그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는 것과 현대차의 수익성, 매출의 안정성과는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현대차의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의 주주의 입장인데요. 현대차 일반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물량이 풀린 만큼의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것은 언제라도 잠재적인 매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안하겠지만은요. 물론 그것이 오버행 이슈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거지만은 그것은 단기간에 그런 어떤 악재성 그런 불안감은 소진될 가능성이 많았고요. 앞으로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보면 22만 원의 돌아간 물량, 오늘 움직임 물량은 단기적인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실적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수급 악화로 이어지면서 최근에 주가에 악세를 보였는데 어쨌든 사정이 안 좋은 건 맞는데 블록딜 자체를 악재로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연히 현대중공업에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은 글쎄 오늘 22만 원대 여기서 일단 주가가 뻗어나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단기 투자한 데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겪겠지만 중기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역시 매수의 기회가 역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 경기 상황 좋지 않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사실 뉴욕 증시도 그 영향을 좀 받은 바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경기 부양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철도 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기업 실적도 안 좋다. 그러면서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게 아닌가 좀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도는데 염동찬 연구원께서는 중국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까지 중국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기억할 만한 사항은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중국 GDP가 금요일 날 발표됐는데요.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8%를 하회하는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문제는 이 2분기 GDP가 바닥인지도 아직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볼만한 거는 중국
내수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지난달 무역 흑자를 기록하기는 했는데 이게 수출이 증가하면서 흑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수입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이 부정적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추정치가 하향된 것들이 지난주에 많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이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유럽과 미국 중에서 럭셔리 브랜드, 이렇게 루이비통이라든지 버버리라든지 구찌 같은 경우가 실적 추정치가 하향됐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의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로는 호텔 업체인 메리엇 인터내셔널의 추정치 역시 하향 조정됐는데요. 그 이유는 중동과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이죠.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럭셔리 업체들과 호텔 업체들 지난주에 약세 보였습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데이터들은 전부 하나로 중국 내수에 대해서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이터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최근까지 중국 관련돼서 강세를 보였던 중국 내수 관련주인 화장품이나 호텔, 카지노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 내수보다는 전통적인 경기 부양과 관련돼서 전통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재와 소재 관련주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재고 순환 사이클 측면에서 이제 재고 리스트하기 나올 만한 국면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소재주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측면에서도 이 정유, 철강, 화학 업체들이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 실적 개선되는 흐름 나타나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낮은 측면까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중국 수혜주라고 했었던 중국 내수주보다는 전통적인 중국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뭐 염동찬 연구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경기 부양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미묘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뭐 경기 부양을 하면은 계속 내수, 소비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그렇게 잘 나타나진 않았고요. 사실 뭐 이 내수나 소비라는 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뭐 부양한다 그래서 나타나는 효과가 좀 약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투자를 또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일단은 미묘한 변화지만 조금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지표 부진 지속입니다. 미국 6월 소매 판매 0.5%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시장의 예상치는 0.2%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상당히 큰 차이가 좀 편차가 난 셈이고요. 3개월 연속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뉴욕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 하죠. 예상치보다 높았는데 재고는 늘어난 반면에 신규 주문은 줄어들었다. 이러면서 일단 뭐 예상치보다는 좋았지만 지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좀 어렵다.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별로 안 좋은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께서 미국 상황 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소매 판매가 0.5% 감소한 것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최소한 그 똔똔에서 플러스 0.3% 정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저께 저녁 뉴스만 하더라도 0.12%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요. 마이너스 나오니까요. 어저께 그 얘기했던 사람들 상당히 좀 멋져가하는 표정을 봤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난 것이 뭐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미국의 어떤 시장 자체에 대한 경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얘기 나왔지만 IMF가 지금 미국에 대한 경제 목표를 성장 목표치를 계속 낮춰잡고 있는 것 또한 시장의 분위기가 동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벤 버넌키 의장이 17일과 1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과 내일 밤에 있을 의회 연설이죠. 한쪽에서는 이제 뭐 연설이지만 실제로 보면 증언의 역할입니다. 의회에서 나서 청문회 같은 형식을 잡아서 하는 것인데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얘기할 텐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투자가들은 여기서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을 기대하겠지만 실제로 벤 버넌키가 의회에서 한 증언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여당, 야당이 좀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재정 절벽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됐을 경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오히려 다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더라도요. 철저하게 원칙적인
판단, 원칙적인 언급 이외에는 나올 곳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벤번의 기장이 의회에 대해서 나왔을 때 증언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어떤 경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 좀 냉정하게 시장의 판단, 시장의 흐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발 모멘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 미국 지표들 분명히 좋게 나오질 않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게 나오기 좀 어려운 환경. 아무래도 뭐 그 정치 선거 일정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쩌면은 전 세계 시장을 이렇게 꽁꽁 가둬놓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쪽은 조금 잠잠했었는데 뭐 스페인 관련해서 뭐 구제금융 뭐 거의 이제 확정된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또 이런 소음들이 좀 들립니다. 메르켈 총리가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ECB에서는 뭐 채권 손실 처리에 대한 문제 또 짚고 넘어가면서 이게 조금 다시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염동찬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럽 문제에서 스페인 구제금융 지원 문제가 재차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독일 내에서 지금 여당에서 반발이 있긴 하지만 구제금융 통과가 무산까지 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유럽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오히려 저는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CB와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하했고요. 이렇게 동아시아 쪽에서는 지난달부터 중국이 그리고 이번 달에 한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렇게 글로벌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사태를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영국에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저이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한 점이나 스페인에서 부가세를 인상하면서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이렇게 지난 2008년의 기억을 생각하시면 글로벌 정책 공조가 일어난 후 처음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때는 그래도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이렇게 시장에 있었지만 3에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점 생각하시면요. 지금 이제 지난달부터 시작한 정책 공조에서 지금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난달부터 3개월 지난 한 8월, 9월 이 정도까지 시야를 보면은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크고 작은 이렇게 잡음은 있을지언정 3개월 시각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해결하는 국면에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스페인 구제금융 문제, 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좀 마음이 놓이고요. 글쎄 뭐 유로존 문제는 계속 이 투자자들 머리에서 잠깐 좀 떠나 있는 이런 상황이 가장 뭐 최선의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이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정책 공조의 효과 이런 부분도 조금 시차는 있겠지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880선 회복입니다. 지금 뭐 1830선은 다시 좀 밑으로 내려왔는데 오전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황이 1800도 다시 깨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상황이 상당히 좀 전개가 됐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뭐 똑같은 국내 기간이지만 뭐 양상이 틀린 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시장을 지지했고 오늘은 거의 뭐 절대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집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가 약간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1800선을 지켜냈다는 점, 그래서 1800선이 이제 좀 단단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는데요. 염동찬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이번 주부터 한 3개월 정도의 시장에 대해서 그림은 7월은 약간 약세, 그리고 8월, 9월은 강세를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정책금리가 인하됐는데요. 정책금리 인하 시기에 원화 약세 잠깐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원화가 약세에 나타나는 국면에서는 코스피가 원화가 약세가 있을 때는 코스피 역시 약세가 나타나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버냉키 의장의 의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의회에서 연설에서 큰 기대를 앞서 말씀하셨듯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7월 말부터 8월 2일까지 FOMC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발언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확인하는 정도의 약한 발언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FOMC에서 그 버냉키 발언이 나오면은 Q3 기대감이 다시 한번 무너지면서 원화 약세 잠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피 잠깐 또 7월 달에는 좀 더 약세 흐름 보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9월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분위기는 바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1일까지 FOMC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월 중순에 버냉키 의장의 잭슨 홀 연설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9월 중순에 FOMC 정도에서는 QE3를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월, 9월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원화 약세가 강세로 변환되고 코스피 역시 강세로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은 1750에서 1850 정도의 박스권 흐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박스권 상단이기는 하지만 1800 지지할 거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원화 약세라든지 이렇게 1개월 정도는 약세 보일 수 있지만 8월, 9월 호재가 있기 때문에 QE3라든지 이런 시점까지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글로벌 정책 공조가 나온 지 이제 1개월 됐는데 이 시점에서 효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효과가 미미하느냐 이런 말 하기보다는 3개월 정도의 시차를 고려해가지고 좀 더 긴 시각으로 1850 정도면은 한국 코스피의 PBR은 그 포워드 PBR 기준으로 1배 미만이거든요. 이 밑에서는 3개월 시각으로 매수하기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뭐 7월 시장은 뭐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일단 뭐 연준회의라든지 8월 달에 버냉키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라든지 또 뭐 그 글로벌 공조의 어떤 가시화되는 시차 이런 거 생각해서 8월 이후로는 좀 개선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1800선은 지켜지고 있는데 물론 기관이 발을 빼면은 또 뭐 상황은 틀려지겠지만 어쨌든 1800선 조금씩 신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위로 지금 워낙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뻗어나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올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는지 이학년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시장의 어떤 관심 종목군을 얘기하기 앞서서요. 시장의 그 몇 가지 갑론을박, 미국에서도 많이 얘기 나오는 것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근거를 갖고 화학주나 철강주에 대한 베팅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뭐 거의 없다라는 식의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크 파버 같은 사람 대표적인 얘기했고요. JP 모건도 그렇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도 과거에 그 2008년 9년에 4조 위안이나 들어간 이후에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 중국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10달의 부양책이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요. 2분기의 실적이 바닥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실적.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이후 확실하게 좋아진다. 바로 그것에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이 화학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호남 소규약이 뭐 대표적인 되겠는데 2분기는 생각보다 더 안 좋으면서요.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나왔고요. 목표 주가도 내린 곳이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냐. 지금이 아주 매수 적기라는 얘기가 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고요. 한쪽의 증권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없죠. 주시장에서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베팅을 하신다 그러면 명확합니다. 화학주나 철강주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런 쪽에 좀 자신이 없다. 시장이 여전히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러시면 틈새 종목으로 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장 경기랑 상관없이 매출 계속 늘어나는 거, 호텔신라, 영업무역, 현대글로비스, 현대그린푸드 같은 것이 대안이 될 것 같고요. 100%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겠다. 많이 떨어진 거, 뭐 저점이랑 고점을 잡아보고 싶다면 대표적인 것이 뭐 GS건설, 현대건설이 속해 있는 건설주가 되겠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어떤 전략 전술은 어떤 시황에서의 수급에서는요. 역시 연기금과 투신의 어떤 수급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프로그램 인수가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1,800억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쏠려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오늘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3분기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고 있는 호남석유화학이 제가 봤을 땐 키를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경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뭐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3분기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화학, 철강 정도로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고 뭐 3분기에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은 경기랑 관계없이 꾸준히 이익이 나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일명 틈새 기업이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좀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